자, 그럼 오늘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좀 방학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방학하면 되게 설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진짜로 고등학교 때 빼고. 그래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빼고는, 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도 맨날 공부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방학하면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방학 숙제도 안 해갔습니다. 방학 숙제 안 해가서 막 이렇게 안 하지 뭐 이러고 있다가 개학하기 전날, 전전날에 막 가슴이 쫄려가지고 막 대충 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안 해도 별거 없네 라는 걸 알고 나서 안 해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학원은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학원 다녔다.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학원 다녔었는데 한 번은 물놀이를 갔다가 완전 새까맣게 타서 왔어요. 선생님이 살이 되게 잘 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한 6시간 정도 놀았더니 새까맣게 탔더라고. 그리고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날 못 알아보더라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선생님이 오더니 날 처음 보는 애처럼 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다른 친구가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줄 알았다. 너무 새까매서 넌 줄 몰랐다. 라고 하시더라고. 진짜 새까매졌었어. 그랬었죠. 어릴 땐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노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겨우겨우 시키는 것만 하는 선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시험 들어가면 시험 전에 시험 대비 기간 따로 설정해서 그때만 바짝 하고 계획했다가 다 못할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3 때부터 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일산에서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 뭔지 알아요?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갑니다. 시험 봐서, 맞아요.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요.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린 학교에 점수가 낮은 애가 지원하게 되면 결국에 잘립니다. 그럼 그 잘린 친구들은 전기고등학교, 일반적인 전기고등학교가 아니고 후기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일산에 그 당시 후기고등학교가 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좋지도 않고.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이면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성적 좋은 애들이 대학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엔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많이 없지, 명성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일산 내에서는 아직도 꽤 유명하긴 합니다. 뭐냐면요. 학교 이름이 백석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옛날에 일산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던 학교였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때 비평준화 지역일 때. 1년에 10명 이상 보냈습니다. 1년에 10명 이상 보내서 수능으로 가던 시절에 10명 이상 보내던 학교였었어요. 선생님 학교 그 신도시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한두 개마다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여기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였었는데 그 외에도 근처에 학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쓰고 싶어서 일지망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내신 점수가 있고요. 아까 시험 본다고 그랬죠? 시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점수는 200점 만점이고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문제가 200문제예요. 문제가 200문제고 100점 만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산수라면 한 문제에 몇 점짜리예요? 0.5점이죠. 근데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도 있냐면요. 사회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었어요. 진짜예요. 미술은 10문제 있었어요. 음악 10문제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있었고요. 200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영어나 수학이 미술보다 좀 더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죠? 아니었어요. 다 똑같은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에 0.5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시험이 있어서 이 둘을 합쳐서 총점을 낸 다음에 그걸로 등수를 자르는 거였어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도 보통 그걸 하십니다. 얘가 고등학교를 못 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선생님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어디가 인원 오바됐대, 어디가 빵꾸 났대 해서 너무 많이 쓴 데는 이렇게 돌려서 쓰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요 백석고는 그 일산 고양시 내에서 제일 1등이다 보니까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오바가 됐는데도 빼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직도 기억나요. 7명이 오바가 됐어요. 7명이 오바가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7명 정도 그냥 다 붙여줘도 될 것 같잖아요. 얄짤없이 다 잘랐습니다.
다 잘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때 내신이 200점 만점에 여러분도 내신 현재 200점 만점이죠? 맞지 않나요? 200점 만점일 거예요. 그래서 내신 200점 만점에 선생님 181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이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과가 다 나오고 났더니 여기 지원한 애들의 평균 내신이 193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만점에 가깝게 받으면 꼴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더라고요. 꼴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100점 만점에 91점인가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평균은 80 후반이었었어요. 학교 입학자들의 평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떨어졌어요. 7명 중에 1명이 됐습니다. 7명 중에 1명이 돼서 후기고등학교를 갔어요. 후기고등학교를 갔고요. 선생님 그때 후기고등학교였었는데 내가 3회인가 4회 졸업생이었었어요. 백수학고는 그 당시에 이미 10몇 회 졸업생이었어요. 10몇 회가 넘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후기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더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집에 와서 바로 복습하고 뭐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하고 그게 요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요때부터 시작을 했냐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막 이런 멘탈적인 걸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은 결국에 멘탈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시험 기간 해서 놀고 그리고 끝나면은 막 1, 2주씩 놀고 당연히 오셨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었는데 이거 딱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이 시험 성적은 입학생 평균보다 높은데 이게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붙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실력적으로는 입학한 아이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평소에 안 해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약간 억울했어요.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평소에 그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진 거라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평소에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신 점수를 잘 받아놓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더니 선생님 정말이에요. 어릴 때 인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인강도 없고요. 학원 가면 원리를 알려주는 학원 모르겠어요. 내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학원 가면 다 문제 주고 그냥 푸세요였어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라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던 거라서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고요. 고등학교 가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좀 좋은, 여기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힘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선생님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대학 입시 가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할 때 올 수도 있어요. 취업할 때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올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안 좋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뭔가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도 요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요. 인생에 실패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생에 실패 같은 건 없고 남들은 실패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 눈앞에 정말로 명확한 실패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성공만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실패를 경험할 테니까 그때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실패로 끝나지 마시고. 알겠죠?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문제풀이 할 거야. 문제풀이 할 거야. 니네 다 미워. 자,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부터 볼까요? 오늘이 15일 차죠? 경우의 수 파트였었어요.
순혈하고 조합 기억납니까? 순혈 조합. 순혈하고 조합은 여러분 수능에도 나옵니다. 네, 수능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순혈 조합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순혈 조합 있어서 순혈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뽑은 애를 또 뽑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는 구조로 쓰고요. 기호로는 NPR로 적습니다. NPR로 적고 저 P가 순혈을 뜻하는 스테이션은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NPR로 적고요. N은 선택지고요. R은 선택 횟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건 기호예요. 요 기호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산식으로 바꾸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합 있어요. 조합은요. 이 친구 있죠? 순서와 중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ABC로 뽑나 BCA로 뽑나 같은 결과물로 취급을 한다면 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뽑은 친구를 또 뽑는 중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기호로 N 컨비네이션 R, NCR로 적고요. N은 선택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R은 선택 횟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호고요. 역시 계산식으로 바꾸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얘랑 똑같죠? 거기에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럼 팩토리얼은 뭐였어요?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 N 팩토리얼이었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N 계승이라고 부르고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서 N이 나올 때까지의 곱으로 표현한 걸 N 팩토리얼. 그럼 이 이야기로 0 팩토리얼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근데 0 팩토리얼을 써야 되는 순간들이 계산하다 보면 와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하기로 합니다. 정의 내리고 쓰기로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한 계산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에 대한 계산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NPR이나 NHR 같은 것까지 배워서 그런 것들이 혼합된 형태의 계산이 객관식 1, 2, 3, 4번 중에 하나나 주관식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이 공식에 넣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케이스 나누고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 요걸 써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어제 정답지 드렸어요. 정답지들 좀 보셨나요? 경우의 수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도 좋지만 본인이 생각을 하고 해설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하나 풀어드리죠. 리마인드 15일차에서는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거 해드릴까요? 3번은 2024년 작년 문제고요. 5번은 10년 전 문제입니다. 11년 전 문제네요. 자, 3번하고 5번 중에 어떤 거 해드릴까요? 5번이요. 5번 해드리겠습니다. 9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릿수를 만든다. 각 자릿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그러면 합이 9가 되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만 쓰거나 안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 2, 3, 4, 5, 6, 7, 8, 9 중에 합이 9가 되는 친구들을 묶어서 우선 정리해보죠. 1하고 8 있고요. 2하고 7 있고요. 3하고 6, 4하고 5 있습니다. 그러면 8개죠. 그리고 따로 9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1, 8 중에는 하나만 쓸 수 있다고요. 2, 7 중에도 하나, 3, 6 중에도 하나, 4, 5 중에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 8을 A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2, 7은 B라고 생각할 거고요. 3, 6은 C, 4, 5는 D라고 생각해서
A는 1, 8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를 A라고 생각할 겁니다. 됐죠? 1 또는 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자리 수가 있어요. 세 자리 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자 보세요. 1, 8이 여기 1, 8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됩니다. 또는 8, 1로 오면 안 돼요. 문제에서 어떤 두 개의 합도 9가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A를 안 쓰는 거 되고 하나만 쓰는 거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요 세 군데 A, B, C, D 9를 나열한다고 우선 생각할 겁니다. 그럼 A, B하고 9를 나열하는 거랑 9, B, A를 나열하는 게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니까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로 취급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순열이고요. A 쓰고 A 쓰고 B 써요. 즉 1, 8 중에 하나 쓰고 여기 1 썼으면 여기 8 쓰고 여기 2 써요. 1, 8,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합이 9가 돼버리니까 뽑은 또 뽑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맞죠? 그러면 딱 순열이에요. 이 이야기만. 순서에 상관이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택지는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선택 횟수는요. 그 중에 3개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A, B, C를 늘어놓는 방법은 O, P, 3이 돼요. 됐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면요. A, B, 9인 경우도 있고요. A, B, C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A, B가 온 경우엔 A에 1, 8 중에 뭐가 올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B가 오면 2, 7 중에 뭐가 올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영어가 있을 경우엔 두 가지 선택지가 하나 글자당 생깁니다. 근데 영어가 2개만 있는 경우 있고 3개가 있는 경우 있어요. 즉 9가 들어오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나누기 때문에 9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9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9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9가 있다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걸 써먹어야죠. 세 군데 중에 9가 어디 올지 결정합니다. 됐죠? 그러면 9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어요. 9의 위치는 3개입니다. 그리고 9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남은 두 군데 A, B, C, D 중에 2개가 와야 돼요. 그럼 생각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A, C 오는 거랑 C, A 오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4개 중에 2개의 위치를 순서에 상관 있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게 넣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중에 하나로 A, C가 왔다면 A에는 1, 8 중에 하나, C는 3, 6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실제 올 수 있는 숫자 2개, C에 올 수 있는 숫자 2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1 오고 여기에 6 온다면 1, 9, 6이 여기 이야기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거나 아니면 9가 없어요. 9가 없으면 하나, 둘, 셋, 넷을 이 세 군데 늘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4, P, 3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로 역시 A, B, C가 온다면 A 위치에 1, 8 중에 2개, B 위치에 2, 7 중에 2개, 2, 7 중에 1개, C 위치에 3, 6 중에 1개를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가 있으면서 없을 순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얘 또는 얘니까 둘의 결과물을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케이스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그 독해가 좀 되셔야 돼요. 독해가 좀 되셔야 되니까 좀 많이 읽고 많이 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건 좀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됐죠? 나머지는 해설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결국 케이스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케이스로 나누는 건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설하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맞는 방법으로 푼 것 같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 중에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이야기하세요. 확인하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북 볼까요? 특별히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다. 자고 있지 않을까요? 왔어요. 자,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341번 볼까요? 재현씨, 너무 대놓고 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담요. 뭐 오시오? 너무 추워요. 아니에요. 담요 2개 덮어요. 아, 냄새 날줄 거예요. 그, 추운 거보다 냄새 나는 게 낫잖아요. 냄새 나는 게 싫어요. 그럼 참아야죠, 추운 걸. 아니, 좀 조금만 올려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옆반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높이면 습해져. 온도 높이면. 34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여기를 보고 힘내주세요. 자, 사탕 드실 분. 너밖에 없네요. 네, 둘이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먹었어? 자, 또 사탕 드실 분. 또. 없나요? 없어요. 사탕이 드시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당뇨가 올 때까지 공부해 봅시다. 자, 341번입니다. 2016년 3월 고2 이과 문제래요. 자, 문제에 있는 HX 그래프부터 해석해보죠. 이거 종종 나오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HX는 뭐라고 나왔냐면 fx를 가져오거나 경우에 따라서 gx를 가져온대요. 근데 언제 fx를 가져오냐면 fx가 크거나 같다 gx인 경우에는 fx를 가져오고요. fx가 gx 했을 때 작으면 gx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종종 나와요. 는 y 한다면 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함수의 y 값이 더 크다면, 누가 fx가 더 크다면 그때는 fx를 가져오고요. gx의 y 값이 더 크다면 gx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그래프를 잠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실제 그래프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이 x값에서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죠. 그럼 우리 뭐 가져온다고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gx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gx가 위에 있으니까 gx를 가져와서 위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이번엔 gx가 밑에 있고 fx가 위에 있죠. fx가 더 클 경우엔 fx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fx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gx가 크니까 gx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저건 결국 뭐예요? 그래프 그려서 위에 있는 그래프만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gx라고 놓고 여기를 fx라고 놓는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이번엔 아래에 있는 친구 가져오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종종 쓰이는 이야기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잘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다루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fx는 고정적으로 그리기가 어렵네요. 직선인데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고 1,0을 지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는요. 2분의 1, 0하고 1,0을 지나는 친구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친구네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고 y절편은 1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됐죠? 이 친구고요. 그 다음에 fx는 1,0 여기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모르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hx가 되는 겁니다. 됐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1차를 가져와야겠죠. 1차를 가져오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 앞에 봐요. 요거 조금 난해한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요. 이게 사실은 미분에 관련된 내용도 약간 들어가는데 얘는 2차예요. 얘는 1차입니다. 얘는 2차고 얘는 1차면 지금 이 부분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긴 2차예요. 멀리서 본다면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x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이 그려져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그린 이 직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1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젠가 2차가 1차보다 큰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즉 오른쪽으로 가서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빠르게 영향을 받는 건 2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1차가 더 위에 있는 순간이 생긴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2차가 1차보다 훨씬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1차와 2차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다시 말하면 만나는 순간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접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안 만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자, 그런 이야기를 깔고서요.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이런 개념인데, 자, 가조건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H2, H3, H4. H2, H3, H4. 이 친구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선생님이 수열의 어려운 문제는 함수랑 연결해서 설명한다고 했었죠? 이게 그 어려운 문제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였습니까? 1차였었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에 의해 분명히 2차를 가져오는 순간도 있고 1차를 가져오는 순간도 있고 2차를 가져오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3개는 등차 수열이라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요? 1차니까. 등차 수열이라면 일반항이 1차니까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요런 그림에서 여기에 1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그렸던 요렇게 해서 요 이후에 2차가 된다면 여기에 2, 여기에 3, 여기에 4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2차랑 만나고 2차랑 만나고 2차랑 만나잖아요. 2점까지는 상관없어요. 2차에 2점이어도 2점을 연결한 직선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3점이 2차 위에 있는 3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가 되니까? 2차랑 1차인데 3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선하고 2차가 어떻게 3점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우린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H2, H3, H4가 일직선상에 있으려면 이 3개는 적어도 요 1차 누구요? fx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사실 F2, F3, F4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돼야지만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으려면 요 그림이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기울기가 음수인 구조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1보다 왼쪽에서 1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여야 돼요. 이런 구조여야 되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쯤 2, 3, 4가 있어서 2, 3, 4가 모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2, 3, 4가 2, 3, 4로 있을 수도 있고요. 2, 3 여기까지 있어도 돼요. 여기도 어쨌든 직선 위의 점이니까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2, 3 하고 2차 위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요 파트를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1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가 여기 위에 2, 3, 4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보면 H3, H4, H5가 이번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지수함수 형태여야 되고요. 아까 했듯이 3, 4는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2는 빼고요. 그러면 3, 4가 여기 3, 여기 4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3이 있는데 여기에 4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부터는 필요 없으니까 점선으로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 4가 모두 직선 위에 있는데 이렇게 직선 안쪽이에요. 그럼 다음 친구인 3, 4하고 5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3, 4, 5가 여기에 있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 형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지수함수도 직선하고는 최대 2점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5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직선이 아닌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5가 있다고 가정해서 3, 4, 5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래프의 휘어짐 정도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딱 경계선에 4가 있고 여기쯤 5가 있어서 3, 4, 5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경우 다 명확하게 뭐냐면 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F4고요. 3이고요. 얘는 F4고요. 얘는 무조건 누구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2차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2차가 아까 G였나요? 예, G5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는 넣어서 하시면 돼요. 연속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운데의 2배가 앞뒤의 합과 같다. 연속한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운데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 그럼 이것도 K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도 K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 네, 요거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산해보세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몇 차인지 차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재인이랑 재현이 일어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설명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 학교 시험 내신에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면 한 2년 정도 있다 나와요. 근데 이거 언제 나온 문제예요? 2016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 보면 못 풀어요, 절대. 수능 쪽을 풀어본 게 아니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처음엔. 선생님 기억에 이게 고2 말고 고3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재현아! 자지 말고, 그만 자. 왜 이렇게 대놓고 잡니까? 일어나시고요. 필기 하시고요. 356번 보겠습니다. 어이씨, 안 접하는 것 같아. 예, 원이 접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연속으로 접하긴 하는데 연속으로 접하는 거 빼고 하나 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원하고 직선 접하면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되는 거 뭡니까? 수직이죠. 예, 접점하고 연결해서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 연결해서 수직,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 연결해서 수직. 그리고 문제에서 이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분명히 만날 겁니다. 어이씨, 안 만나게 그려졌네. 여기 만나요, 끝에서 만날 때 이거 반지름이죠. 그러면 얘를
저 만나는 접점까지 여기까지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위에 친구랑 밑에 친구가 합동입니다. 합동이에요. 90도 변 하나 공통 여기 변 있으니까 RHS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방법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는 거였습니다. 두 직선에서. 그리고 접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뒤쪽에도 어떤 원이 있죠?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도 직선하고만 접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얘랑 연결하면 똑같이 합동이에요. 두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친구에 의해서도 이등분이고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리냐? 이 친구에 의해서도 이등분이니까 이 원의 중심 두 개를 연결한 건 일직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그림에서 C1의 중심, C2의 중심, C3의 중심, C4의 중심을 연결한 친구들은 모두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즉 일직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나요? 그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이 얼마고 두 번째 값이 얼마고 세 번째 값이 얼마다 형태로 구하는 게 아니고 n번째 친구와 그 다음 친구의 관계를 찾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요. 잘 그려보죠. 이렇게 있는데 원이 있죠. 몇 번째 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CN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얘랑 접하는 또 원이 있는 거죠. 이건 다음 원이니까 CN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잘 그린 것 같아요. 아, 뿌듯합니다. 자, CN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원의 중심들은 서로 일직선상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원의 특징이 있었죠? 접하는 원들이 있을 때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접점을 지나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접한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표시하셔야 된다고요? 수직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게 n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Rn, 다음 원이니까 Rn 플러스 1, 다음 원이니까 R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R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가 돼요. 됐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친구에서 수선을 떨굴 겁니다. 이렇게 수선 떨구면 여기도 수직이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되죠? 그리고 요 크기가 결국에 얘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야기니까 얘랑 얘가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아요.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은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알 수 있어요. 요 길이는 Rn 플러스 1에서 Rn을 뺀 겁니다. 그래서 얘는 Rn 플러스 1 빼기 Rn이 되고요. 역시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이 길이는 Rn 플러스 2에서 Rn 플러스 1을 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90에 여기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삼각형과 뒤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뭐다? 닮음입니다. 그리고 대응변인 빗변 여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비율로 써보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요걸로 쓰면요. 첫 번째 Rn 더하기 Rn 플러스 1 대 빗변 대 저 부분이요. Rn 플러스 1 빼기 Rn은 역시 여기에 빗변에 해당하는 Rn 플러스 1 더하기 Rn 플러스 2 대 Rn 플러스 2 빼기 R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 뭐예요? 세 개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 관계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거예요. 내항, 외항으로 정리하면 요거랑 요거죠? 곱셈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Rn 플러스 1의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빼기 R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빼기 Rn 플러스 2.
N가 되고요. 외항하면 얘랑 얘예요. 바로 갑니다. 얘랑 곱하면 Rn 플러스 2. 그 다음에 빼기 R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랑 하면 더하기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 빼기 R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틀리면 안 되는데.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Rn 플러스 1, Rn 플러스 1 마니까 사라져요. 그 다음에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 Rn 플러스 1, Rn 플러스 2 풀이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Rn 플러스 2, Rn 플러스 2인데 풀이니까 안 사라지죠? 이거 넘기고요. 이거 넘길게요. 동류항 정리돼서 2Rn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거 같아요. 2배의 R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지우면요. Rn 플러스 1의 제곱은 Rn 곱하기 Rn 플러스 2가 됩니다.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가 있는데 가운데 제곱이 전과 다음에 곱이 된대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지름들이 뭘 이루고 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근데 초항이 1이고 세 번째 항이 4래요. 공비의 제곱이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비가 얼마겠어요? 2란 이야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 할 땐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도형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냥 등비수열이구나 다이렉트로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보면은 유도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서술형에서요. 네, 알아놓긴 알아놓으셔야 돼요. 됐죠? 정석은 하나도 못 해드렸네요. 이따가 해드리죠 뭐.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거 영상 녹화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방금 설명한 거 녹화본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현아, 좋댔어. 이거 저 뭐지? 녹화본이 없어.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자고 있었잖아요. 빨리 적으세요. 좋댔어요. 빨리 적으세요.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최초의 영상 보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이과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면 시간이 흐르는 거고 노력하는 건 여기서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의 축을. 그래서 여기서 조금 노력하면 목표물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와요. 근데 고1 때 같은 노력을 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도착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고3 때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죠? 그중에 자는 시간 빼고 남들하고 노력을 했었을 때 큰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고3 돼서 갑자기 2시간씩 자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해놓는다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이만큼 변화를 이때부터 했었다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괴롭고 열심히 하는 시간들 있죠? 이게 나중 되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선생님 되게 많이 봐요. 그런 친구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본인 똑똑하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영재들을 모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어요. 영재원 있고 그런 데 나가는 친구들 중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하다가 중2, 3에 놀아버립니다. 놀아버리고 나서 마음속 한구석에 무슨 생각하냐면 난 똑똑하니까 나중에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가 영재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 돼서 고2쯤 되면 보통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고2쯤 돼서 이때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못 따라갑니다. 이 사이에 빠진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못 따라가더라고요. 선생님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보통 왜 빠지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맛이 갑니다.
예, 놀고 싶어에 꽂혀버려가지고 그냥 학원을 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그게 2년에서 3년 정도 가는데 중2 때 그러면 어머님들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남학생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남학생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어머님이 뭔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언젠가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그대로 두고 2년, 3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이때 하려고 그러면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보통 재수나 삼수해서 갑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메꾸는 거예요. 2년이나 3년, 1년이나 2년 정도로 해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잘 가긴 해요. 재수나 삼수하면. 그리고 여학생들은 하는 척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네. 공부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시간만 쓰고 다른 거 하고 소설 읽고 소설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소설을 왜 쓰? 소설 쓰던데? 여학생들은? 네, 소설 같은 것도 쓰던데요. 근데 불법적인 소설을 쓰더라고요. 네,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보고 그러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성적이 서서히 떨어지더라고요. 서서히 떨어지다 어느샌가 보면 공부랑 멀어져 있는 예술 쪽 한다고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노력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쉬었던 애들도 2학년이나 고3,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3월 있죠? 이때 공부 안 하는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있죠? 다들 울면서 공부해요. 고3들은 공부 안 되거든요. 지금 공부 절대 안 됩니다. 막 멘탈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 오르고 모의고사 보면 계속 제자리 점수였다가 잘 찍어야 나오고 찍은 거 틀리면 막 등급 떨어지고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울면서 공부해요. 아주 소수의 몇몇을 빼고는. 그럼 이때 다들 공부하는데 이때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고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수능 끝날 때까지 하라고. 쭉이요. 안 그럼 이렇게 돼요. 다시.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20살이 됐는데도 이 정도까지 돼서 여기에 도달하면 알 거예요. 내 공부가 되게 재밌구나, 더 하고 싶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에이 공부 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재밌는 순간이 오고 알아요. 내가 이걸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려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원을 갈지에 대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학원을 안 나왔지만 대학원 가는 거 굉장히 찬성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 3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수능 볼 때까지. 3년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세요. 3년 3개월이라봤자 3년 3개월이면 몇 개월이에요? 40개월밖에 안 되네요. 39개월, 4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생각납니까? 네. 지금 시기까지 하면 3년이 좀 넘는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되게 빨리 갔죠.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시간이 파바박 갔을 거예요. 1학년 때 시험 안 봤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2학년 때 시험 보기 시작하면서 되게 빨리 갑니다. 한 2달 단위로 막 일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겨울방학 때 개 힘들고요. 그죠? 고등학교 가면 그거에 곱하기 3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3월 되면 그때 시작하면 망해요 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3월 딱 시작하죠? 눈 깜짝하면 중간고사 볼 때예요. 중간고사 조지고 나서 눈 깜짝하면 다음에 기말고사 볼 때고요. 기말고사 눈 깜짝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 볼 때 됩니다. 순식간에 가요, 진짜로. 진짜로 순식간에 가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세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타이트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늘어요, 원래 공부는. 그래서 같은 양의 공부를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세요. 늦었죠? 늦었죠?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학원에서 시키는 것들 다들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렇죠. 학원에서 시키는 거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거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엑스트라로 다른 개인 공부들을 하세요. 근데 개인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현재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공부를 여유 있게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하세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려면 2등급을 거쳐야 돼요. 알겠죠? 2등급 안 거치고 1등급으로 가는 방법은 몰라요. 선생님은 못 해드립니다. 나는 못 해드리니까 차분히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키는 거 어떻게든 하시고요.
노는 거 나중에 노시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세게 가르치는 학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개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휴, 니네를 어떻게 해야 되니? 단리복리 이야기 해보죠. 네. 안 할 거야, 단리복리 이야기. 예. 뭐요? 수능은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답지가 나와요? 답지는 그날 저녁에 나오고요. 수능을 보면 요만한 정도의 그 수험표가 있습니다. 본인 사진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뒷면이 있거든요. 그 뒷면에다가 보통 번호를 적어 옵니다. 보통 번호를 적어 오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번호를 적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 경험상 이거 얘기하면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선생님 경험상 본인이 제대로 풀죠? 그러면 집에 오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시험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시험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걸 보면 본인이 뭐 체크했나 기억납니다. 그날 저녁에 보면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보면 기억나요. 기억나니까 그거 써서 그날 저녁에 채점하면 거의 다 되고요. 문제 푸는데 시간 남으면 그 뒤에다가 번호 이렇게 쭉 해서 5개 단위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 적자고 시간을 모자른데 막 그거 적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날 저녁에 보면 다 기억나요. 아휴, 봐요. 그래도 하나 해야지. 용어 설명해보죠.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용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리, 복리 있고요. 아이고, 원금부터 써야 되는데. 원금, 그리고 이자 있어요. 그리고 원리합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수불의 개념이 있고 기말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하다. 간단해요.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단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 단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건 경제수학 선택하시면 단어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또 그거 있잖아요. 기수불 기말. 네, 기수불 기말불. 누가 봐도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약간 말이 이상해가지고. 맞아요. 자, 단리는 원금부터 하죠. 원금은 내가 넣은 돈입니다. 순수한 내 돈이죠. 이게 원금이에요. 됐죠? 내가 자꾸 빼먹네요. 미안해요. 예금이 있고요. 적금이 있어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원금은 내가 넣은 돈이 원금입니다. 이자는 뭐예요? 은행에서 주는 돈이죠. 아직도 왜 은행에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주는 돈입니다. 맞아요. 외국은 오히려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그 보관료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내가 넣은 돈이고요. 이자는 은행에서 주는 돈이에요. 아유, 또 자꾸 빼먹네. 이율도 있어요. 자꾸 늘어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원금, 이자 있고요. 이율은 이자를 주는 비율이죠. 이자를 주는 비율이고 연이자가 있고 월이자가 있어요. 연이자는 1년마다 주는 거, 월이자는 1개월마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연이자 몇 프로인가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빌렸을 때 보통 3% 미만입니다. 요즘은 2%대예요. 2%대. 그럼 그거 무슨 소리예요? 100만 원 맡기면 2%라고 하면 1년에 이자 2%라고 하면 1년 있다 2%를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102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방금 이자랑 원금을 합친 돈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는 원금 더하기 이자의 합계입니다. 원리합계. 그래서 월이 합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용어는 그냥 이래요. 그렇다면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이자를 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복리는요.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였어요? 원금과 이자 더한 거죠? 원리합계에 이자가 적용되는 겁니다.
요게 복리예요. 그럼 100만 원을 넣었는데 월 이율이 10%라고 해볼게요. 1개월 지나고 나면 10%씩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 넣었어요. 단리면 첫 달에는 이자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둘째 달에도 원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둘째 달에도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셋째 달에도 10만 원이고요. 그럼 원리합계가 처음엔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이에요. 얼마씩 증가하고 있죠? 10만 원씩 증가하고 있죠. 등차 수열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복리로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 100만 원이에요. 한 달 지나면 110만 원 돼요. 맞죠? 10% 이자니까. 그럼 다음 달은 110만 원에 10%가 붙는 겁니다. 11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1만 원이죠. 그래서 원리합계가 121만 원이 됩니다. 다음 달은 121만 원에 10%가 추가되는 거예요. 121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2.1만 원이죠? 그러면 133.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친구의 1.1을 곱하면 다음이 되고 그 합에 다시 1.1을 곱하면 그거에 1.1을 곱하면 또 다음 1.1을 곱하면 또 다음이에요. 다음에 1.1을 곱하고 있는 구조니까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단리는 등차 수열의 개념을 적용하고요. 복리는 등비수열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복리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복리가 훨씬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리로 주겠어요? 복리로 주겠어요? 단리로 주죠. 그래서 모든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단리입니다. 복리일 경우에는 원금을 제한해요.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돈을 작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복리는 그렇지만 단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상품 중에 복리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넣는 원금을 적게 만들죠. 그래서 됐고요. 기수불 있고 기말불 있어요. 이거 기수라는 건 기간, 그래서 기예요.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기간의 머리요. 기간의 머리. 머리는 인체에서 어디에 있나요? 제일 위에 있죠. 시작에 있죠. 그래서 기머리, 시작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게 기머리 숫자예요. 수불입니다. 기간 시작할 때 넣는 거예요. 자, 1개월이라고 했는데 1월 1일에 돈을 넣는 거면 기수불입니다. 근데 1월 31일에 돈을 넣는 거, 기간의 말에 넣는 게 기말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기간의 말, 뭐요? 마지막이요. 마지막에 돈을 넣는 겁니다. 보통은 기수불로 해요. 우리 은행에 이자 받을 때 1월 한 달 이자를 줄게 그랬는데 1월 1일에 넣어야지 은행에 이자를 주겠죠. 1월 30일에 넣고 2월 1일에 찾으면서 야 1월 달 이자 줘 라고 하면 안 주겠죠. 주나요? 안 주죠. 실제 넣은 기간은 하루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는 기수불의 개념을 쓰는 거고요. 이게 예금 적금일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기말불을 쓰기도 합니다. 간혹. 기말불은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받고 돈을 나중에 주는 케이스 있어요. 뭐예요? 할부할 때 쓰는 게 기말불입니다. 할부 뭔지 알죠? 네, 그 돈 나눠서 내는 거요. 자, 현재 가치랑 예금 적금부터 하죠. 예금은 예치금의 줄임말입니다. 예치금의 줄임말이라 요 7을 뺀 거고요. 그래서 예금이고 한 번만 돈을 넣는 거예요. 이걸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금은 적립금의 줄임말이에요. 립을 뺀 거죠. 그래서 적금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기간마다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은행 상품에서 그냥 요즘은 크게 상관없이 혼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금하고 적금을 요즘은 크게 나누지 않고 써요. 예금인데 한 번 넣고 땡겨야 되는데 중간에 돈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금이면 원래 정해진 기간마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역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라서 실제는 이제 좀 다르게 적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예금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예금은 한 번만 넣는 거예요.
기간에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넣는 걸 예금이라고 부르고요. 12개월짜리 적금이다. 그러면 1월 1일에 한 번, 2월 1일에 한 번, 3월 1일에 한 번, 4월 1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기간마다 돈을 넣는 걸 적금,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있는데요. 정해진 돈의 지금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100만 원 있어요, 지금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은행 이자가 10%라고 해볼게요, 1년에. 그럼 현재는 100만 원인데 1년 있다가 이 100만 원은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의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요. 1년 있다 100만 원인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X1이에요. 그럼 이 X를 구할 거예요. X의 이자 10%니까 1.1을 곱하면 100이 된다고요. 그럼 100에 1.1을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 친구의 1.1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얼마 되겠어요? 1.1로 나누면 얼마? 90만 원 조금 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90만 원 조금 넘는 돈은 1년 있다 100만 원의 가치가 돼요. 그럼 이 90몇만 원이 현재 가치, 100만 원이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정해진 돈의 정해진 기간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근데 이자가 10%라고 해볼게요. 은행 이자가. 내가 1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친구가 1년 있다 갚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100만 원 빌렸으니까 지금 100만 원 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틀린 거예요?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이 틀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의 1년 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10%라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 내면 얼마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은 요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막 친구끼리 돈 빌려줄 때 은행이 막 보증 들고 적은 돈이 아니면 은행이 보증. 은행이 보증 쓰진 않고 공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만약 친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주면요? 돈을 피면 안 해주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세요. 저 새끼 돈 빌려가고 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받으실 때막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가서 막 얘가 이랬다 이랬는데 은행한테는 이럴 필요 없고요. 법에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간에 돈 거래할 때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요. 이렇게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얘가 나한테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건 복리 쓸 거예요. 단리는 너무 간단해서 안 씁니다. 복리 쓸 거고요. 복리로 뭐를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기수불에 대한 내용으로 적금을 씁니다. 요 세 개를 쓰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떤 흐름인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흐름이 뭔지는 이따 3교시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그리는 거나 그런 건 되죠. 근데 선생님은 영리 활동이죠. 돈 버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없네요. 스타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너 여기 왜 와 있어요? 빨리 뒤로 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있네? 뒤로 가요 빨리. 진짜 저희가 아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빼주시면 맞아요. 싫어요. 저희 너무 자기가 싫어.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데 앉고 내일 모레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아요.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나오지 말아요. 다른 학원 가요. 다른 학원. 태풍도 있더만요 옆에. 태풍도 가고 그래요. 태풍? 네. 입학 테스트가 못하고 맞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입학 테스트 통과 못하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제 친구 태풍 갔다가 박스에서 나왔대요. 근데 우리도 안 빡센가요? 너무 빡세요. 네. 너무 빡세요. 안 해가면 다른 숙제 너무 많아요. 난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실 숙제 안 하면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지금. 숙제 안 하는 건 다 잘라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근데 이걸로 문제가 필요해요?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까 이야기하던 단리복리 이야기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오늘 채점하고 그 다음에 체크표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보죠. 월이율 1%예요. 그러면 한 달마다 이자를 1%씩 준다는 거고요. 복리예요. 원금에 이자를 같이 붙여서 원리합계에 이자를 붙여서 줄 거고요. 적금 기간마다 돈을 넣을 거란 이야기예요. 몇 개월 할 거냐면 12개월이고 1개월에 한 번씩 넣을 겁니다. 기수불 매달 1일에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여기가 1월입니다. 그럼 1월 1일 이때 돈을 넣을 거예요. 이때 돈을 넣는데 얼마를 넣을 거냐면 얼마 넣을까요? 10만 원? 100만 원 넣을게요. 100만 원 넣는데 단위는 생략하고 100을 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월 1일 이때 100만 원을 하나 넣을 겁니다. 됐습니까? 적금이니까 다음 2월 1일에도 돈을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맞죠? 네. 2월에도 돈을 한 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 100만 원 넣을 거예요. 됐죠? 2월 1일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3월 1일에도 100만 원을 넣을 겁니다. 3월 1일에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4월까지 표현해 볼게요. 4월에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적금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자는 하나도 계산 안 하고 있어요. 적금만 하고 있어요. 쭉 가서 11월이 될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요. 11월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11월 1일에. 그 다음에 12월이 되죠? 12월이 되면 이때도 12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 찾을 거냐면 12월 31일에 찾을 건데 12월 31일이나 그 다음날 1월 1일이나 같은 걸로 칠게요. 하루 차이인데 이건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찾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기간의 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달에 이자를 받을 겁니다. 됐죠?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 1월에 넣은 100만 원은 2월 1일 혹은 1월 31일이 되면 이자가 붙을 거예요. 1%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1%의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랑 원금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돈 100만 원에 1.01을 곱하면 됩니다. 됐죠? 1%니까 100분의 1이 더해진 거고 1은 왜 있는 거예요? 원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리라고 했죠. 그럼 이게 지금 원리합계잖아요. 여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단리면 100에만 붙는 건데 복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2월 28일, 3월 1일이 된다면 100 곱하기 1.01에 2제곱이 될 거예요. 다시 1.01을 곱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다른 돈 안 하고 1월에 넣은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3월 31일이나 4월 1일이 되면 100 곱하기 1.01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런 패턴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2월 1일에 1제곱, 3월 1일에 2제곱, 4월에 3제곱이니까 11월 1일에는 100 곱하기 1.01에 10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1일에는 100 곱하기 1.01에 11제곱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같은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받는 돈은 처음에 1월 1일에 넣은 돈은 100 곱하기 1.01에 몇 번? 12제곱. 이 12번이 결국 이자를 받은 횟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넣은 돈만 원금과 이자의 합계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넣은 돈은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첫 번째 넣은 돈보다 이자를 몇 번 덜 받나요? 한 번 덜 받죠. 그럼 3월이 됐었을 때 100 곱하기 1.01이겠죠? 쭉 가서 12월 1일이 되면 100 곱하기 1.01에 10제곱이겠죠. 그럼 12월 31일, 1월 1일이라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땐 100 곱하기 1.01의 11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2월 1일에 넣은 돈의 최종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3월 1일에 넣은 돈은 다이렉트로 갈게요. 여기에 오면 100 곱하기 1.01의 10제곱이죠. 2월 달에 넣은 돈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다면 첫 번째 넣은 돈이죠. 두 번째 넣은 돈이죠. 세 번째 넣은 돈이죠. 그럼 첫 번째에 11을 더하면 13, 두 번째에 11을 더하면 13, 세 번째에 10을 더하면 13. 그러니까 횟수랑 요 거듭제곱을 더하면 같은 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이거 있죠. 12월 1일에 넣은 돈. 이 돈은 요때 한 번 이자를 받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1의 1제곱. 그래서 12번째 넣은 돈이라 얘랑 더하면 딱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달인 11월 1일에 넣은 돈은 얘보다 한 번 이자를 더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다 더하면 적립된 금액의 총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어차피 덧셈은 순서 바꿔도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음 친구는 얘를 기준으로 놓고 이자를 한 번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시 1.01을 곱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역시 이자를 한 번 더 받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초항으로 놓으면 공비가 1.01인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을 몇 번 넣었죠? 12번 넣었죠. 이게 돈 한 번 넣은 친구들마다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항이 총 몇 개예요? 12개의 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 제곱하고 빼기 1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걸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1.01 이게 공비죠? 빼기 1분의 초항. 여기서 초항 기준 누구로 잡았어요? 얘로 잡았죠. 얘로 잡았으면 공비가 1.01분의 1입니다. 근데 얘로 잡아서 1.01인 거예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1 이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에 더해진 항 몇 개예요? 12개.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마지막 이야기는 모르셔도 돼요. 1.01에서 1을 뺐는데 1.01이 뭐였냐면 이자랑 1은 왜 있는 거예요? 원금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1을 빼면 뭐만 남냐면 이자만 남아요. 이자 1%,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사실 원금 이자에서 1을 빼서 이자가 돼요. 10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01에서 1 빼면 0.01, 100분의 1이잖아요. 이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에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근데 역시 모르셔도 돼요. 뭐냐면 기말불 기수불일 때 기수불이면 한 달의 이자를 받는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말불이면 이때 돈을 넣는 거예요. 이자 안 줘요. 그래서 기말불이면 원금이 그대로 나오고요. 기수불이면 원금에 이자의 1을 더한 값을 곱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막 이게 공식으로 있는데 모르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해설 같은 데 보면 막 그렇게 써놓는 게 있어서 그래요. 기말불이면 뭘 쓰고 기수불이면 뭘 쓰고 막 이렇게 써 있어서요. 그리고 요거 있는데 1.01의 12제곱. 이 12제곱의 의미는 돈을 넣은 횟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식이고 결론은 뭐냐면 월이율 나왔고 복리의 적금의 기수불. 요 기수불도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요 흐름만 아시면 돼서 복리의 적금이면 등비 수열의 얘 때문에 등비 이건 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죠? 요게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할부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에 속해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집에서 다루긴 하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예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안 다뤄요. 실제 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 정도로만 나와요. 됐죠? 네, 보통은 예고하고 나옵니다. 나올 경우에는 예고를 해요. 아까 니네 선생님이 이거 쫙 설명할 때 개 많아요 그러죠? 학교에서도 그 개 많은 걸 설명하기 귀찮아서 잘 안 냅니다. 네. 달리면 어떻게 해요? 뭐요? 달리면 뭘 달려요? 단리. 아, 단리면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안 돼요. 여기가 단리일 경우, 똑같은 적금인데 단리일 경우 여기에 얼마가 추가되냐면 10,000원이 추가되죠. 그리고 이때도 10,000원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10,000원씩 추가되는 거니까 12만 원 추가, 11만 원 추가, 10만 원 추가, 1만 원 추가라 등차 수열이 그냥 합이라 안 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건 손으로도 그냥 계산할 수 있어서 안 냅니다. 됐죠? 아쉽네요. 하나 더 풀어야 되는데. 정석을 안 풀어드려서 아쉬워요. 정석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빨리 풀어드릴게요. 정석. 싫어. 빨리 풀 거야. 몇 번이에요? 정석 16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14에 14단원에 16번. 14번. 이번 숙제 14단원이었잖아요. 원하는 번호 있습니까? 18번이요? 8번이요? 잠깐만요. 약수의 합 이야기 그럼 해보죠. 14-8에 있는 약수의 합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으니까. 결론을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건데 왜인지에 대해서 나온 김에 다뤄보죠. 자, 어제 남아서 하셨던 분들은 이야기 해드리긴 했었는데 뭐냐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개수가 너무 많은 친구들을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일반화를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A, B, C 말고요. A, B로 먼저 해볼게요. 2의 10제곱, 3의 10제곱이면 개 많아요. 그래서 잠시 2의 2제곱하고 3의 2제곱 곱해진 친구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지수의 1씩 더해서 곱했어요. 근데 왜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안 배웠습니다. 그냥 결론만 외우라고 했었고요. 왜인지는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공수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 할 때 했어요.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이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죠? 지난 겨울방학 때 해드렸는데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냐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니까 2는요.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적게 쓰는 건 0개, 1개, 2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도요. 제일 적게 쓰는 건 0개, 1개, 2개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다면 약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2에서 3개, 3에서 3개인데 3개가 나오는 이유가 요 숫자에 0이 추가돼서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9개예요. 이거 얼마죠? 태민씨, 이거 얼마죠? 어디에요? 이거 얼마죠? 36의 약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보세요. 1? 얘 2개 곱하면 1 나옵니다. 또 하나 대보세요. 9는 이거랑 이거 곱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약수들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인수가 하나 더 있으면 2개 곱한 거에 또 하나 곱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약수의 합을 구할 거예요. 결론만 외우셔도 되는데 과정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약수 9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적어볼게요. 근데 규칙성을 가지게 좀 적으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해서 3개의 약수 나오고요. 2의 1제곱 3의 0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2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2의 2제곱 3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2제곱 해서 총 9개의 약수가 나옵니다. 이걸 다 더할 거죠? 더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죠? 어떻게 더할 거냐면 이렇게 먼저 더해 볼게요. 이 친구들 공통인 인수 있네요. 뭐 있죠? 2의 0제곱. 그럼 남은 친구는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죠. 이렇게 더할게요. 공통인 인수 있네요. 2의 1제곱. 남은 거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고요. 역시 이 친구들 하면 공통인 인수 하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더하면 되는데 역시 공통인 인수가 있죠. 그래서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으로 묶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얘는 초항이 얘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얘도요. 초항이 얘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한다면 전체 약수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의 제곱이 아니고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요 뒤에 2의 0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붙는 것 뿐이죠. 그럼 이 구조가 뒤에 3의 세제곱이 붙는 것 뿐이고 똑같으니까 3의 세제곱 붙고 끝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장한다면 결국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A 있는 이거의 약수의 합은요. 약수의 합은 결국 이 개념을 확장해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더해서 2의 10제곱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해서 3의 10제곱까지의 합을 곱하면 돼요. 등비수열 합 곱하기 등비수열 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C까지 곱해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역이긴 한데 이 값들의 C에 있는 친구의 0제곱일 때, 1제곱일 때, 2제곱일 때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 뒤에 더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념이 확장돼서 이 친구들 소인수 분해를 한 거에 등비수열의 합을 모두 구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A, B, C의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한다면 이 전체를 곱하시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양의 약수 중 6과 15의 공배수의 합을 A, B, C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A, B, C A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의 10제곱, 3의 10제곱하고 C가 뭔가요? 5의 10제곱. 이것들 중 6과 15의 공배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6과 15의 공배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6과 15의 공배수 어떻게 구하죠?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를 구하면 돼요. 6과 15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3이요. 공배수, 최소 공배수. 30.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에요.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전체 공배수입니다. 30의 배수죠? 30의 배수니까 30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인 거예요. 그죠? 그럼 2도 하나 있어야 되고 3도 하나 있어야 되고 5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아까 요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풀어서 적어볼게요. 저 10개짜리로. 그러면 2의 10제곱, 3의 10제곱, 5의 10제곱인데 2를 빵개 1개 해서 10개까지 쓸 수 있고요. 3도 빵개 1개 해서 3도 10개까지, 5도 빵개 1개 해서 10개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걸로 막 선택을 할 건데 3 하나, 2 하나, 5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뭔가를 더 선택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면 절대 선택을 해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네요. 2를 빵개 선택한다든지 3을 빵개 선택한다든지 5를 빵개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2, 3, 5를 모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선택지에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이유로 얘도 있으면 안 되죠? 얘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존재하는 순간 저 약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면 어쨌든 2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5 하나 있으니까 저거의 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싹 전개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뭐가 되면 된다고요? 그 합 형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까 이야기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줄이 사라져요. 0제곱, 0제곱, 0제곱 쓴 거. 그리고 이 줄이 사라져요. 0제곱, 0제곱 쓴 거.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개념은 똑같으니까 2의 1제곱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사실은 이 친구가 사라지고 이 친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형태는 2의 0제곱 빼고요. 1제곱, 2제곱 해서 2의 10제곱까지 그 다음에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서 3의 10제곱까지
그리고 5의 1제곱, 5의 2제곱 해서 5의 10제곱까지 합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이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몇 개 항이 더해졌나요? 10개요. 2의 10제곱 빼기 1 곱하기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공비 빼기 1분의 초항하고 공비에 더해진 항의 개수 야이씨 빼기 1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ABC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5의 10제곱이 얼마예요? 3의 10제곱은요? 네. 그래서 ABC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 더워.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아. 아니 쌤. 누가 에어컨 껐습니까? 저 아니에요. 어떤 새끼예요? 전 이렇게 온도- 더운데. 저 온도 높이기만 해서 옆반에서 껐어요. 끄면 안 돼요. 저 온도 높이가 원장 봐봐요. 허락을 받았어요. 직접. 봐봐요. 이렇게 끄면 많은 친구들이 자고 있잖아요. 아니 안 꺼도 자던데요, 근데. 그렇네요. 그럼 시원하게 자는 게 더 좋으니까 시원하게 하도록 하죠. 온도 높여주세요. 아 진짜. 야, 여름에 온도를 높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여름에 추운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반팔을 입으시는. 아, 내가 추워서가 선생님 왜 맨날 이렇게 많이 선생님이 덥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춥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덥다고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 추운 사람이 옷을 입어야죠. 여름인데 겨울엔 더운 사람이 벗는 거고. 원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본인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니까 그런 거지. 강의실에서 그 에어컨 안 끄시는. 다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자꾸 이렇게 거짓말할 거야. 지옥 가 너.